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휴식기전 마지막 라운드를 치렀습니다. 휴식 전에 잘 나가는 팀들은 분위기 이어가려고 했겠고, 네. 그렇지 않은 팀들은 반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번 28라운드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포항과 수원 경기입니다. 0대0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수원이 연패를 끄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박건호 감독은 부상과 전술상의 이유로 지난 인천전 대비 선발을 절반가량 바꿨거든요. 네. 한석종, 조성진을 투볼란치로 세웠다는 건 지키겠다는 의지로 그렇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실점했으니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전반 35분과 36분 상황입니다. 선수들 간 간격도 좋고 압박도 좋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 부족한 절반은 그래도 아무래도 득점일 텐데 이날도 두 외국인 공격수들이 어김없이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어김없이라는 단어가 참 안타깝네요. 네, 그거 알아요? 그 두 선수 단독을 창 기자가 하나 쓰고 제가 하나 썼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리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반 10분 상황입니다. 첫 터치가 좋지 않아서 공을 허무하게 뺏기는 장면이고요. 25분에는 마중 나오다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문 앞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차단당하면서 다시 한번 공 소유권을 잡지 못하고요. 43분 장면인데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제리치 보십시오. 바로 근처에 동료가 좀 둘러싸여 있는데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제리치는 그 박대한에게 패스를 받는데 첫 터치가 좋지 않아서 공을 뺏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리치 보십시오. 계속 걷습니다. 슬슬 뛰다 다시 걸어요. 이렇게 압박을 해주지 않으니까 공이 자연스럽게 수원 진영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수원 팬들 복장 터진 소리가 들리네요. 네. 제리치는 결국 뭐 이렇다 할 장면 보여주지 못하고 하프타임에 권창훈과 교체가 됩니다. 근데 전반 제리치가 뛰는 모습을 손톱 물어뜯으면서 보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니콜라우입니다. 니콜라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반 30분 투입해서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모두 날렸는데요. 후반 35분 이 장면은 아무래도 포항 센터백 얘기도 해야 되는데 경기당 한두 번씩 꼭 정신줄을 놓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경우가 그랬습니다. 니콜라우가 공을 낚아채서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 슛이 너무 정직해요. 약하고 본인도 어이없어 하죠. 추가 시간에도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권창훈이 어떻게 꾸역꾸역 공을 박스 안에 밀어 넣는데 잘만 때리면 우측 상단에 꽂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서 수원 팬들 복장 터진 소리가 또 들리네요. 두 번. 수원은 연패를 끊었지만 무승 경기가 8경기로 늘어나면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포항은 3경기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이거든요. 득점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포항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양팀 모두의 고민이 되겠죠. 네. KUM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로 하겠습니다. 오, 오랜만이네요. 네, 전반기에 비해 최근 폼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이날만큼은 좀 활기찼다. 크로스를 무려 13개를 시도했고 키패스만 4개를 성공했습니다. 비프로 11 평점이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7.4점.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정경기 풀타임은 이기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창민이 어제 교체를 그러네. 하면서 이기재만 남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전북 수원FC 경기입니다.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자,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죠. 하지만 두 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북은 수적 우위에도 결정력에서 너무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역전에 실패했고요. 수원FC는 원정에서 대어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퇴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좀 이 결과가 아쉬울 것 같고요. 전북은 김진수가 이날 선발 복귀전을 치른 것을 비롯해서 지난 경기와 비교는 이용, 김보경, 한교원, 구스타보가 선발 명단에 포함됐고요. 수원FC는 지난 수원전과 같은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이날 신스틸러 2명입니다. 수원FC는 유현, 전북은 한교원이었습니다. 유현은 진짜 그야말로 KOM급. 저는 전반만 보고는 KOM은 그냥 유현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다가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반 초반 유현 선수가 전북의 맹공을 모조리 막아내버립니다. 진짜 골과 다르는 찬스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를 다 막아내면서 수원FC가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유현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수원FC는 9분이었죠. 이영재, 라스, 김승준 그리고 조상준으로 이어지는 멋진 역습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 맞아요. 수원FC가 지금 이 공격 전개하는 게 얼마나 좋은 팀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전북의 공세를 유현이 또 막아내면서 리드를 지킨 수원FC는 전반 43분이었죠. 김승준, 라스로 이어진 역습에서 슈팅이 송범근을 맞고 나오자 임대생 한승규가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습니다. 2대0 수원FC 쪽으로 흐르던 경기는 그토록 잘했던 유현의 실수 한 방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후반 15분이었죠. 뛰어나온 상황에서 이 펀칭 미스를 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펀칭이 구스타보의 얼굴을 가격해버렸어요. 누가 어리우긴 그러더라고요. 예,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고요. 유현의 퇴장 속 수원FC는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결국 구스타보에게 페널티킥 2방을 맞게 됩니다. 한교원은 이날 정말 안 되는 날이었어요. 정말 진짜 운수 좋은 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러던데. 결정적인 찬스만 4개를 놓쳤어요. 본인도 정말 괴로웠을 텐데 네. 유현의 선방도 물론 있긴 했지만 운도 따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좀 집중력 미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교원은 후반 31분이었죠. 동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이날 무승부에 일조한 걸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북은 결정력 부재로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고 거기에 또 일루첸코, 이승기, 백승호에 이어서 최영준까지 부상으로 실려나간 것, 무엇보다 21억을 주고 영입한 송민규의 경기력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상 병동에 어쨌든 송민규 선수 대표팀 갔다 오는데 거기서 좀 리프레시하고 오는 걸 아마 김상식 감독은 기대할 것 같고요. 수원FC는 전북을 상대로도 자기만의 경기, 특히 이제 빠른 역습과 미드필드 플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 자신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보여준 것 같고요. 전북전 올 시즌 무패입니다. 수원FC는 후반 초반이었죠. 조유민이 골대 맞는 슈팅만 들어갔더라면 이 경기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굉장히 표하는 거 보니까 야 수원FC가 전북과 비기고 아쉬워하네. 그런 팀이 됐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KOM 누굽니까? 김진수 하겠습니다. 자, 아킬레스건 부상 굉장히 큰 부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치른 경기예요 거의. 그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로 보였고요. 진짜 확실히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던 박진석이 왼쪽에서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 뭐 오버래핑, 뭐 크로스 경기 운영 모든 면에서 김진수가 확실히 한 수 위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맞아요. 네. 전북 이날 결과가 아쉽겠지만 울산전을 앞두고 김진수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얻은 게 있는 경기였고요. 어쨌든 뭐 김진수가 오랜만에 경기 잘 소화하면서 전북은 왼쪽 고민 확실히 씻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는 대구와 성남전입니다. 대구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정승원 시프트가 주요였던 경기였습니다. KOM으로 정승원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윙백으로 주로 나서는데 이날은 중앙 미드필더로 오랜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정승원은 원래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듯이 공세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오른쪽에 치우친 지점에 있었지만 위치를 가리지 않았다. 위에도 뛰고 뒤에도 뛰고 옆으로도 뛰고 전반 7분 장면입니다. 중원에서 대구 선수들이 공을 돌리는데 정승원이 갑자기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빈 공간을 향해서 한 40m를 달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패스가 넘어오면서 공을 잡아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얻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승원 선수가 뭐 패스나 크로스 이런 굉장히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빈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또 네. 빠르고 체력도 좋아하고 네네. 상대 선수를 괴롭게 하고 첫 골도 정승원 발끝에서 만들어집니다. 28분입니다. 세징야와 2대1 패스로 세징야의 선제골을 이끌어내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라마스가 세징야에게 공을 줄 때 정승원이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약 5m 정도를 순간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배급 패스표를 보면 라마스, 세징야, 정승원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을 잘 만들어야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도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이날 경기에 많이 나왔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슈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런 정승원 활약 속에 대구가 몰아붙이면서 41분이죠. 에드가의 패스를 받은 세징야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격차를 벌립니다. 이때 분위기가 대구가 잡겠다 이거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대구는 뭐 후반 막바지 총 공세를 펼쳤어요. 성남이 그러면서 뭐 위기도 맞고 하는데 실점도 하고, 근데 정치인이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으면서 3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데뷔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데뷔골.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골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답답했는데 이날 역습상에서 규정한 골을 넣었고요. 대구는 5연패 끊어내고 5월 30일 이후 그 석 달 만에 승리를 가져오면서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팀은 9월 4일 탄천에서 다시 맞붙거든요.
대구가 그 경기를 앞두고 성남전 무패를 13경기로 늘리면서 천적이라는 걸 재차 증명했습니다. 세징야가 뭐 9경기 만에 득점하고 연계의 에드가가 모처럼 위력을 발휘한 것 주목할 만한데 라마스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빠따가 좋은 선수더라고요. 네, 패스도 좋고 네. 이용래, 홍정훈 두 베테랑이 돌아오면서 척추가 튼튼해진 점 이게 대구의 반전을 기대할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다시 정수원 얘기로 돌아오면 정수원이 그 자리가 차라리 낫겠다. 네, 예전에 첼시의 램파드처럼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은 2연패 4경기 무승에 그쳤습니다. 4경기 만에 득점을 하긴 했는데 수비수 마상훈의 골이었거든요. 에이스 뮬리치가 4경기 근 300분 가까이 득점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걸릴 것 같은데 의존도가 높은 게 오히려 성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산 인천전. 울산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울산이 행복한 8월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 6경기 FA컵 포함한 6경기에서 5승 1무. 예, 우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 이어갔습니다. 경기 전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이거 보고 뭐야?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힌터제어는 저렇게 한다는데 자와다는 점점점이었어요. 콜이 없잖아 거기. 예, 홍명보 감독이 직접 힌터제어의 독일행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힌터제어가 4, 5월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때도 독일행을 언급했었어요. 네. 나 이렇게 안 쓸 거면 그냥 보내줘라. 힌터제어가 국내에서는 사실 좀 골을 잘 못 넣는 공격수로 찍혔는데 특히 독일 쪽 그러니까 2부 쪽에서는 평가가 괜찮아서 계속 러브콜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노버에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적극 러브콜을 했고 당초 이제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잔류를 생각했는데 독일은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히지 않았거든요. 네. 마침 오세훈이 핵심 스트라이커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울산에서. 그러면서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외국인 공격수 카드를 접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 그 에이전트랑 통화를 하는데 이거 진짜 큰 결정이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렇죠. 분명히 네. 돌아오거든요. 맞아요. 네, 얘기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 결정을 하고 난 바로 다음 경기에서 오세훈이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맞아요. 네. 혹시나 하는 걱정을 완벽히 지웠습니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세훈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1인인데 울산에 맞는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과 연계가 잘 되는 유형이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원톱 스타일인데 오세훈 이 역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해결사 능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에 대한 능력 굉장히 더 기대를 울산 입장에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울산이 초반부터 인천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인천이 가까스로 버티면서 전반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후반 7분이었죠. 오세훈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포문을 엽니다. 이어 교체 투입된 이동경이 멋진 두 골을 만들어내죠. 제가 경기 후 이동경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치렀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거기서 체력 훈련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냐 물어봤더니 체력 훈련의 그 효과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남은 시즌까지 계속 풀로 뛰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몸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이어진 것 같고요. 이어 울산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동준이 아쉬운 찬스를 연거푸 날립니다. 이동경 선수가 이동준이 하도 놓쳐가지고 막 잔소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목도 동경함이 아니야. 네. 이때 달아났으면 5대0도 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놓치면서 인천에 기회를 줬죠. 네. 모사가 두 골을 만회하면서 인천이 왜 만만치 않은 팀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무고사는 최근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를 날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고요. 울산은 어쨌든 뭐 대표 차출도 3명뿐이고 기세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9월 10일 예정된 전북전을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흐름을 만들었고요. 다만 김기희의 부상 상황은 조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인천은 김광석의 공백이 좀 느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 잔실수가 많으면서 경기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전반에 경고가 너무 많아서 경기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조성환 감독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0대1 상황에서 송시우의 골이 들어갔더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다시 차라 그러면 10번 차라 그러면 9번 넣었을 거야. 이를 놓친 게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자리가 이청용이 그 맞아요. 야쿠브 슛한 그 자리입니다. 네, 그 선수 울산이고 저 상황은 다른데 위치는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로 송시우도 진짜 오래 미스를 하나 범했습니다. KOM 뽑아주시죠. 이청용 하겠습니다. 이청용. 네. 진짜 이청용 선수의 이 무리하지 않게 상대의 움직임만 보고서 이제 툭툭 공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 전반 울산이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한 끗이 부족해서 득점이 못했거든요. 후반 교체 투입된 이청용이 이 흐름을 완전히 바뀌는데 첫 골, 두 번째 골 관여했고 두 번째 골에서 이 터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감탄을 그지 못했고 네. 경기 내내 클래스 있는 움직임으로 울산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주 서울전. 제주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현장감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브이로그 비슷한 걸 찍어봤습니다. 허접하지만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쟁심이 이날 경기의 포인트였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제주가 전반 27분 이창민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상성 진짜 무섭습니다. 제주가 올해 수협 상대로 3판 다 졌습니다. 근데 서울 상대로는 3전 전승. 네, 올해 거둔 6승 중 절반을 서울 상대로 따냈으니까 확실히 서울을 가장 잘 잡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굳혔고요. 경기를 마치고 이창민이 3위를 재차 언급했어요. 제주의 원래 목표가 3위내 진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순위표를 보니까 3위와 승점 차가 7점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은 시즌 동안에 뭐 3위까지 올라가는 게 꿈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서울은 이날 패배로 최하 하위에서 9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스날 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면 볼수록 서울과 아스날이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나. 영광의 시절도 분명히 있었고 현재도 스타 선수들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좀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팀을 이끈 감독이 떠난 뒤 다시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는 점, 대체 어떻게 해야 이 터널을 빠져나갈지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좀 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 그만큼 경기 내용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현영민 해설위원이 좀 나긋나긋하게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강한 어조로 양팀 선수들의 투쟁심, 간절함의 부족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비유를 하기에 전쟁에도 비유를 하는데 그렇죠. 예. 너무 적절하게만 행동하면 패하고 만다. 결국 투쟁심 있게 볼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볼을 따내기 위해서의 투쟁심과 함께 정신력들이 동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비슷한 걸 느꼈는데 전반 초반부터 경기가 늘어졌어요. 양팀 감독은 높은 습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핑계로 들렸고, 제주는 전반 27분에 선제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키겠다는 목적이라도 좀 있어 보였지만 서울은 선제 실점한 이후로도 전투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 선수 중 한 명이 그랬다고 그래요. 서울 미드필더들은 압박을 안 해서 편했다. 아, 진짜 뼈 아픈 말이다. 네, 그리고 선제골 장면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고, 서울이 그동안 전문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공격과 수비가 문제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어쩌면 미드필드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날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공격 수비도 문제고 미드필드도 문제고. 미드필드도 문제다. 네. 너무 안 뛰니까 수비한테 그 부담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울산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창의성 없이 단조로운 공격력이 이어져서 제주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점이 나온 뒤에 따라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데 박진석 감독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KOM은 저 김봉수로 좀 하겠습니다. 네, 데뷔 후 2골을 모두 서울 상대로 넣었잖아요. 이날 골은 없었지만 골에 준하는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제주가 투미들, 서울이 3미들을 들고 나왔는데 중원 숫자 싸움에서 제주가 밀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봉수가 있기 때문이다. 22세 떼고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 서울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근데 역시나 반등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전반 한 10분 보고 느낌이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너무 못 뛴다. 뭐 사흘 전에 경기가 있었다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투쟁심 없고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제주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 어렵겠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선제골 허용하고 후반전에 뭐 좀 반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결과는 뭐 울산전과 좀 비슷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울산 인천전을 봤는데 인천은 마지막에 조금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2골을 따라잡았잖아요. 그런 투지가 조금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팬들의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8라운드 리뷰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주중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0일 현대가 더비 당일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랜선 현대가 더비가 열립니다. 실제 경기 못지않은 뜨거운 라이벌전이 예상되는데요. 저 김상식은 전북현대 대표 선수들의 울산 현대 대표 선수들의 랜선 현대가 더비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